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45회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입니다. 10월 말에 시작된 촛불 집회가 이제 15차 집회를 앞두고 있어요. 12월 말에 비하면 좀 힘이 떨어져 보이긴 하죠. 네, 힘빨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붙지 않겠어요, 근데? 근데 여권이나 야권이나 요즘 대선 예비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 또 다른 한편에서 또 출마 포기 선언도 하고. 그게 더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요. 네. 3월 13일에는 헌법재판관 한 명이 퇴임을 하게 돼 있고요. 네네. 그 후에는 재판관이 7명밖에 안 남게 된다는. 이렇게 되면 2명만 반대해도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게 되죠. 네네. 탄핵 심판을 자꾸 질질 끌면서 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박근혜하고 이제 주변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전열을 정비한다고나 할까. 태극기 시위 때도 총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3월 초에는 뭐 총조직 동원을 한다. 100만 동원령 네, 내렸다고 네, 얘기 하잖아요. 들었는데 3월 1일 날, 3일절 날 네. 100만 동원령.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박근혜 탄핵 기각이 되고 복귀하는 어머 정말? 상상하기 싫은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하면 그 태극기 휘날리는 사람이 얘기하듯이 계엄령 운운하는 끔찍한 시나리오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군대에 상황입니다. 일어나라 보셨죠? 네네. 총을 들고 죽여라, 뭐 아. 탱크로 죽여라라고 뭐 전 고대 교수가 떠드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네. 근데 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던 네. 게 하다가 그럴 수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어지러워요. 네네. 근데 국내 정치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인데 경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죠. 네. 그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네. 중국의 보복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 이기주의 이런 것도 막 대두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샌드위치예요. 미국, 네. 중국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다 45회는 협공당하는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대화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모토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차리쌤입니다. 네. 나는 공부해서 그냥 내 걸로 할래. 저는 알파조입니다. 오래간만에 좋아요. 뵙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광장시장에 마약김밥 네. 먹으러 왔어요. 마약김밥 떡볶이하고 이렇게 버무려 먹으면 네, 정말 네. 맛있죠. 예. 오. 중국의 관광객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 이제 파시는 아주머니에게 네. 상인분에게 중국 사람들 많이 오네요. 그랬더니 막 거의 뭐 손사래를 치면서 네. 완전 망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중국 관광객이 그 잘 나갈 때의 반의 반이래요. 그러니까 반의 반이면 4분의 4분의 1 1 밖에 안 된다는 그 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밀려다녔다는 네, 얘기예요. 그냥 예. 막 하랄랄라이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사드 때문에 우리 완전 망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 광장시장에서 벌써 경제를 느끼시는군요. 예. 사드 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마약김밥 속에 이미 녹아서 나타나고 있는. 이거 현장 학습이에요, 현장 학습. 예. 그런 셈이죠. 예, 정치인들도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알파조님, 예. 사드 보복이 뭐 광장시장에만 미치는 건 아닐 거 그런 아니에요. 거 아니고 뭐 요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제일 크게 타격 피를 흘리고 있는 데가 아마 문화예술계이지 죽으려고 그래요, 않을까. 예. 지금 난리인데 음. 뭐 블랙리스트 파문에다가 지금 금한령이라고 사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는 한류를 금지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문화예술 뭐 공연도 그 한류부터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그 무용 네네. 뭐 클래식 뭐 이쪽까지 뭐 음. 모든 걸 다 걸쳐가지고 한국 연예인이 중국 매체 출연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다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네네. 이 블랙리스트에다가 지금 금한령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있어서 네네. 한국 문화 산업한테 있어서 중국은 지금까지 노다지였거든요. 노다지죠, 노다지. 예. 그래서 중국이 없으면은 사실 이 한국 문화 산업이 그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산업이 거의 안 된다.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중국이 노다지였던 중국생이 등을 돌린 셈이죠. 네, 한국하고 이게 중국이 문화 콘텐츠를 이제 수출입하는 규모가 이미 3조 5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아요? 액수.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주로 수출이 많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수출입뿐이 아니고 제 친구 중에 이제 PD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하면 투자되는 액수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제작하면 한 5배 받는 5배. 그죠. 예, 노다진 건데 이런 게 다 중단, 제작 중단, 백지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알파존이도 얘기했지만 이런 대중문화뿐이 아니라 순수예술까지 넘어가서 최근에 그 유명한 소프라노 조수미라든가 피아니스트 백건우라든가 이런 공연이 전부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인사를 맞았더니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유탄 정도가 아니고 직격탄을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문화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거 없고 업종도 뭐 불문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다들 흔들흔들 맞아요. 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아모레 화장품도 지금 맞아요. 뭐 난리가 났고 네. 그다음에 삼계탕 얘기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 식품 수출 이르기까지 지금 난리들인데 이게 다 사드 배치 때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여론이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그냥 전격 결정한 탓에 중국이 지금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봐야겠죠. 있죠.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복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국내에서도 이게 뭐 사드 탓이냐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긴 있는데 어쨌거나 그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투자까지도 그 다음에 증시까지도 지금 그 차이나 머니가 지금 막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빠져나가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서 증시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정부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공언을 하기는 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중이에요, 정부가. 그래서 뭐 WTO 제소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뭔가 뭐 관세를 때린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네. 나가는 거 막고 뭐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WTO 제소해 갖고 될 일인가 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중 양국이 최상의 관계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양쪽 다 한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다 자화자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드 문제로 하루아침에 지금 뭐 얼어붙어버린 셈이 됐고 박근혜가 늘 자랑을 했었어요. 이게 균형 외교. 박근혜표 균형 외교라고 자랑했던 게 지금 처참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드 배치는 군사적, 뭐 정치적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럼 군사 정치적 문제는 군사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해결을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치사하지 않나 그래요. 생각이 치사하네. 드는데. 아, 예. 알파사님 무슨 이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사드 보복을 뭐 안 하고 있다고 네. 하지만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나라의 정부가 음. 군사 안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는 것 이런 걸 가르쳐서 직영학 아니면은 경제 책략이라는 이게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표현인데 스테이트 크래프트. 아.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국가 경영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예, 예. 이게 정확하게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돼 있는 대표적인 영어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해서 보통 한국에서 뭐 경제 경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책략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봤는데, 스테이트 크래프트. 예, 그래서 군사 안보적인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사력을 이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총칼을 대신해서 경제라고 하는 무기를 삼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직영학 또는 경제 책략이라고 합니다. 뭐 부르는 이름까지 있는 걸 보면 뭐 요즘 얘기는 아닌가 했는데. 신상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근데 국가 안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용한다. 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큰 나라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가 상당히 강력해야 되니까 그렇죠. 총칼이 뭐 다 똑같은 총칼은 아니고 맞아요. 이게 그 무기가 강력하려면 경제가 힘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경제 책략을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파괴력이 있어야 된다. 무기가 재구시를 해야 된다. 전쟁터에서 무기가 재구시를 해야 될 수 있는 것처럼 경제력도 막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또 패권을 추구해야 또 무기로 전쟁을 일으키고 뭐 무기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전 그렇겠네요.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자격을 갖춘 나라를 굳이 꼽자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아마 이 세 나라 정도 될 거예요. 이유는 뭐 경제력을 EU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합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은 뭐 그걸 다 합치면 미국 다음이겠지만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직영학이나 경제 책략을 이야기가 좀 어려운 패권 추구를 잘 안 하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사실 뭐 경제력이 제일 많지만 네. 미국은 최근에 좀 이 경제적인 문제는 좀 경제로 풀고
군사적 문제는 군사적으로 풀고 좀 이런 식의 경향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쿨하네요. 좀, 역사적으로 좀 보면 뭐 미국도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요. 네. 70년대 때 이제 냉전이 사실 완화되면서 흔히 대탕트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리고 또 소련이 91년도에 붕괴했죠. 그 이후에 냉전이 붕괴하면서 군사 안보하고 경제는 좀 별개다라는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원칙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좀 덜 쓰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세 나라 중에서 미국은 경제 책략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군사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벌였지.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제적 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그 정치적 금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그 대외 정책을 피고 있고 그에 반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책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비하면은 군사력이 정말 보잘것없고 미국처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군사 동맹도 없어요. 이 두 나라는. 예. 그래서 군사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력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외교적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다음에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스관을 이제 틀어 잠그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대외 정책이 관담과 나오면은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경제 책략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뭐 사드 보복의 표적이 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에서 미국의 굉장히 주요한 동맹국들이잖아요. 중국 경제 보복으로 아주 다들 곤혹 치르고 있는 중이고 뭐 유럽 지역은 뭐 동구권 국가들이나 EU 이런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 경제 책략에 이렇게 직면해 있으면서 양자택일 지금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건 언론에서 자주 본 것 같아요. 미국은 하는 듯 안 하는 듯. 네. 근데 미국도 원래부터 정치, 군사와 경제를 엄격히 분리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언제부터 두 개를 분리하기 시작했을까요?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아까 차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냉전 때 70년대 거치면서 이 경제 책략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40여 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경제 책략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대외 전략적 무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은 독립 전쟁이잖아요.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독립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완성되기까지는 45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냉전까지 대외 전략에서 경제하고 안보는 한 몸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시각에서 납득이 잘 안 가겠지만은 어쨌든 경제 책략은 미국의 정치사와 정치 사상사에서 그 궤도를 같이 하면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를 해왔는데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좀 경제 대통령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국제 무대에서 통상을 무기처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당시 해밀턴의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해밀턴하고는 완전히 적수였었어요. 네네. 토마스 제퍼슨 맨날 해밀턴하고 싸웠는데 딱 요 문제에서만큼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었어요. 정파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무기로 활용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의견 일치를 보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건국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이자 외교 정책의 1차적 목표는 신생 독립국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외 정책을 이렇게 보면 한편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그러니까 유럽의 열강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전쟁할 때 우리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불간섭 원칙을 딱 지키면서 다른 한편 너희 전쟁할 때 우리는 돈이나 벌겠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돈을 버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한테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곧 국익이었던 시절이 오래 갔고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이 쓰고 있는 대외 전략 일단 중국을 강하게 힘을 기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알파주님이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토마스 제퍼슨 얘기하니까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은 제퍼슨은 잘 아실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3대 대통령인데 해밀턴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사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사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이게. 아버지들이 많네요. 파운딩 파더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미국의 $10 지폐에 해밀턴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은행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아. 그래서 미국 지폐에 네.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얼굴이 그려진 사람은
해밀턴하고 벤자민 프랭클린밖에 없어요. 오.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에요. 뭐 링컨이나 워싱턴 이렇게. 어쨌든 이제 제퍼슨과 아까 해밀턴이 그 아까 적수라 그러셨잖아요. 미국 초기의 최대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벌.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이 정책 네, 자체와 네. 계급 기반이 다 다른 거예요. 어. 제퍼슨 당시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공화파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공화당하고는 관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부분의 시민이 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이 곧 공화국의 힘의 근거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 좀 남부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 정부를 요구했다고 해서 당시 연방파라 그랬어요. 페더럴리스트라고요. 제조업과 상업을 강화해서 강력한 부르주아 국가로 발돋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 관계는 뭐 당시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대외 관계라는 건 주로 이제 영국과의 관계예요. 영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제조업과 상업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대외 정책은 거기에 종속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책략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과 상업의 이익이 곧 국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해밀턴이 이제 재무장관 시절에 1791년에 유명한 글을 썼는데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라는 유명한 글을 썼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보조금을 강력하게 주고 수입 공산품에 대한 40%가 넘는 높은 관세를 주고 네. 막 부여하고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발명에 대해서는 포상과 특허를 주고 심지어 영국의 선진 기술을 빼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밀수를 해야 된다. 이런 짓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경제 책략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의 초기 상황이었다 볼 수 있고요. 물불 안 가리고. 네. 그러니까 제퍼슨 입장에선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남부 입장에선 고율의 수입 관세, 제조업 우선 정책이 아주 치명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 이제 남북 전쟁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모든 정책은 이제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 종속시키는 이런 정책이 사실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해밀턴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왜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렇지. 일단 그 이게 일화 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사람이 미국 부르주아 세력의 선봉이다 보니까 이제 정적도 많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는요 이제 부통령하고 결투를 했어요. 부통령. 부통령하고 그래갖고 서로 결투- 결투하다가 부통령에 총을 맞아갖고 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사망했어요. 부통령은 톡 가고 근데 이제 또 사면 돼갖고 이제 감옥에 안 갔어요. 뭐 그래서 이제 총 맞아 죽는 바람에 대통령이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황야의 무법자도 아니고 이런 거 재무제 황야의 무법자 시절이었지. 시절에 18세기. 당시에는. 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에이씨 이래갖고 썰점만 하지 말고. 예. 네, 재무장관과 부통령이 결투를 했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영화 같네요, 진짜. 네. 흔하기도 하고. 허경영 같은 애는 하나 나온 거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경제 책략 우선 정책 이게 19세기까지 계속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20세기에는 뭔가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뭐 전쟁도 일어나고 했으니까 더 강화된. 이게 1차,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20세기 네.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개입하는 거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전쟁에 개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그것도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1917년에 개입을 하니까 1914년도에 전쟁이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뒤늦게 그냥 마지못해서 전쟁에 개입을 했고 그러니까 너희든 전쟁해라 우리는 돈 벌겠다 이제 이 주의를 이렇게 견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일단 개입을 하는 순간에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개입을 하는 순간부터는 확실하게 경제 책략을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경제 전쟁이라는 개념까지 써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불간섭주의 이제 남의 나라 전쟁 간섭 안 한다는 거였는데 참전을 한 순간부터 뭐 식량, 에너지, 원자재, 군수물자 같은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도 않고 이때 대해서는 적국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엠바고를 하고 뭐 제재를 했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나라들한테까지도 경제 봉쇄를 해서 보복을 했었어요. 얄짤없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야. 안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게 되면 확실하게 했던 거고. 1차 대전 종전 후에 윌슨 우리 유명한 다 아는 민족 자결주의. 그렇죠. 윌슨 대통령이 그 전쟁을 일삼는 침략국들에 대해서 완벽한 경제적 보이콧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평화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경제적 해법을 적용하면은 아마 무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경제 책략이네요. 완전히 경제 전쟁을 벌이면 아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경제 위기가 호전적인 독재와 전쟁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은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이러면 그래서 전쟁이 독재가 된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 20년대 30년대 독일에서 파시스트가 등장하고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했던 히틀러가 등장하고 무솔리니 등장했던 게 다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독재가 등장하고 독재자들은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경제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죠.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된 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를 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마샬 플랜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다 막 돈을 막 쏟아붓죠. 예. 미국이 돈을 갖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공산주의보다 더 그 잘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야 돼. 네. 그래서 돈을 쏟아붓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한국에 대해서 경제 원조 엄청나게 그렇죠. 쏟아붓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냉전 시기에 상징적인 미국의 경제 책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극기 흔드는 사람이 미국을 좋아하는 네,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죠, 있어. 사실은. 예. 얻어먹은 게 있어서. 네, 얻어먹은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자유무역 질서의 옹호자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편익을 누려서 잘 살게 되면 전쟁 안 한다. 이상한 혁명 이런 거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도 안 한다.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 불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불만을 자유무역을 통해서 해소를 하면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한다. 보장된다. 이제 이렇게 믿은 거고요. 그래서 동맹국들의 경제 발전이 곧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그렇죠. 좀 보더라도 동맹국들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아낌없이 다 퍼주고 그래서 그 동맹국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지배해왔던 거죠. 그 냉전 시기까지. 그래서 이때 탄생한 말이 하이 팔러틱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우 폴리틱스라는 말이 있는데 하이 팔러틱스는 고차원적인 전독치라는 거죠. 그거는 고차원적인 정치는 거대한 안보 이익 공산주의를 막는 거죠. 공산주의 막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로우 폴리틱스는 뭐냐면 편협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경제 돈 따지고 뭐 이러는 거는 편협하다고 해갖고 로우 폴리틱스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하이 폴리틱스 고차원적인 이 정치를 위해서는 후자 편협한 경제적 이 계산기 두들기는 이런 것들은 희생시키는 게 마땅하다. 이게 이제 당시에 미국의 생각이었었죠. 그래서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하고 서유럽 동맹국들이 막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막 키워준 거죠. 이제 부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자기네들이 벌인 일인 거죠. 맞아요. 하이 폴리틱스 주도의 경제 책략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맹국들이 이제 경제가 같이 다 잘 떠오르고 미국은 좀 가라앉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신생국 혹은 후발 산업국이었던 시절,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는 경제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면 뭐 무슨 짓이든 한다. 대외관계에서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최강국이 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와 냉전기에는 경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 군사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다. 좀 대인배가 되는 듯한 느낌이. 세계를 경영하는 이제 국가가 된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본격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은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해도요. 어쨌든 그 배후에는 미국의 국익이 자리 잡고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국익 우선주의가 신자유주의 도래 그리고 냉전 붕괴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궁금해요. 차니스님이 아까 기본적으로 군사 안보 이익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또 경제적 이익은 경제적 방법으로 뭐 이렇게 분리된 정책으로 변화했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 책략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막 터져 나온 게 닉슨이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1960년대 말에서 이제 1970년대 초였는데 경제는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맨날 베트남이 어떻고 반공주의 뭐 공산주의를 다 쳐부셔야 된다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의회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굉장히 크게 그 60년대부터 계속 있었고요. 케네디 집권기에는 그 대통령이 경제도 챙겨야 된다는 의회 요구에 따라서 우리 그 무역 대표부를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대각관에다가 처음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가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재계에서는 또 우리도 돈 좀 벌자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제 봉쇄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풀어라. 우리도 돈 좀 벌자 이런 요구들이 지금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뭐 데탕트 분위기라는 게 일고 거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경제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도 이제 통상을 시작을 합니다. 네. 무역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 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대중국 경제 봉쇄가 이제 닉슨하고 키신저가 이제 그 70년대 초에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했던 경제 봉쇄도 해제가 이루어지죠.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크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이렇게 그 변화가 있었을까 대외 정책에 이유는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70년대 들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이제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나라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럽하고 이제 그 일본이 막 떠오르면서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나라들은 다 사회주의권하고 그 경제 봉쇄 안 하고 다 교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이 나 혼자서 경제 제재를 유지를 하는 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미국만 경제적으로 지금 손해 보는 짓을 왜 하고 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이 그 대외 정책의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들 사정만 봐주지 말고 미국도 경제적 이득을 챙겨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이 폴리틱스 고천적인 경제 책략이 지배했던 한 반세기 동안 대외 경제 정책에서 경제적 득실을 따진다. 그때 키신저가 굉장히 한탄했었죠. 이런 미국이 이런 상황이 됐냐, 계산기 두들기게 된 상황이 됐냐, 뭐 이런.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문제가 좀 생기면서 또 불거지고 그러면서 정치 군사적 이익을 앞세우고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던 정책을 이제 취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뭐 공산주의 국가가 정치 군사적으로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그 차원에서 대결 구도를 유지를 하지만 또 경제적인 실리가 있다면 그 차원을 또 따로 발전시킨다. 뭐 이런 정책. 그렇죠. 실속은 챙기겠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럼 동서 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런 게 뭐 그런 전환에 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 거기도 맞아요. 예. 하겠다 싶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경제를 잘 살게 해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라는 평화가 올 거라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도 경제를 잘 살게 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공산주의 국가도 경제를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를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작용을 한 건데 어쨌든 단적인 이런 대외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1979년 말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당시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그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에 대해서 곡물 수출 금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미국의 농부들은 소련에다 곡물 수출을 못하게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한 거죠. 경제 책략 그대로 쓴 거죠. 아프간 침공한 것에 대해서 경제 보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원래 소련으로 수출돼야 될 곡물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국내로 시장에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곡물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죽겠다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었는데 이때 이 그 대소련 곡물 수금 그 수출 금지 조치가 대선 후보 사이에서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때 레이건의 공화당 후보가 나는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폐지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내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모든 농민들이 레이건을 지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레이건은 약속한 대로 수출 금지 조치를 폐지를 해줍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서 소련하고 새롭게 곡물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레이건 행정부가.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외 정책을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제 그게 곧 경제 책략을 폐기를 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때부터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안보는 안보대로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대로 분리돼서 각자 자기 길을 걷게 되는 거고요. 경제 책략이 이렇게 폐기가 되니까 경제 이슈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완전히 고착되고 그다음에 외교는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딱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서 자체도
중심 이동을 딱 하게 돼요. 부서도 완전 조직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고 전문가들도 완전히 분리돼서 너희는 경제는 경제하는 애들이 그다음에 외교 안보 정치하는 애들은 외교 안보 정치하는 애들이 완전히 조직적 인적으로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신자유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적인 이념으로 등장하던 시절이니까 그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를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시키자라는 이 신자주의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장은 정치랑 상관없이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상관없이 자본주의 상관없이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서 하자. 이건 신자주의 요구가 미국의 대외 정책의 원칙까지도 이제 지금 다 송두리 이제 바꿔놓은 셈이죠. 또 뭐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소련이 당시에 이제 평화공존 노선이라는 걸 내걸었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서는 사실 호언장담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정을 잘 몰랐는데 이제 소련이 이미 경제적으로 이제 쇠퇴해서 군사 정치적인 대결을 더 이상 이렇게 미국하고 격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거죠. 그걸 이제 멋지게 이제 포장한 건데 그러니까 군사 정치적 긴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완화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적정한 정도의 군사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오히려 그걸 강하게 하면 오히려 공산주의 붕괴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85년도 우리가 이제 이렇다면서 몇 번 나왔는데 85년에 미국 뉴욕에 G5 5대 강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모여서 소위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단 말입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여기 이제 같은 그 동일한 원리가 이번에 이제 친자본주의 진영에서 관철된 역사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종합해 보면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서는 군사정치적 대립을 계속하면서 그것과 무관하게 경제 실리를 추구하는 노선이 이제 고착화됐다. 정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파존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동맹 국가는 어떻게 했냐? 군사 정치적 블록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희생을 계속 해왔던 거죠.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사실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사회주의 진영과 대결을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막 부흥시킨 거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범국, 반공의 보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쇼윈도우죠. 이게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러한 정책은 근데 예상 이상의 큰 효과를 가져와서 독일과 일본이 1970년대가 되면 미국 경제를 막 위협하는 거예요. 값싼 우리한테는 안 값싸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값싼 독일차, 일본의 전자제품, 뭐 소니, 뭐 아이와, 뭐 산요, 막 기계, 자동차, 막 미국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미국 제조업이 이제 경쟁력을 잃고 이제 도산하는 게 막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1985년 당시에 미국의 대일 적자가 그 당시 429억 달러였어요.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또 그 당시 미국의 고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자꾸 자본이 유입이 되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니까 달러 입장에서는 계속 환율이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출하기가.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의 달러와의 가치 상승이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을 강제적으로 유도해서 달러 강세 현상을 시작하고 달러를 이제 약세로 이제 돌리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제 미국 경제는 회복하면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대불황기가 된 거 이거 우리가 다 여러 번 했던 거고요. 경제적으로 동맹국인 아니 군사적으로 동맹국인데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우리 것 좀 챙기겠다, 우리 이익을 챙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벌린 일들인 그러니까 거죠. 정치 군사적으로 적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적을 하지 않는 거고 정치 군사적으로 우방이라고 해서 또 경제적으로 봐주는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가 된 거지. 정경을 분리시키는 그치. 상징적인 사건이 플라자 합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좀 겪고 그러면서 또 친자유주의 노선에 충실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또 한편 또 정치 군사적으로 냉전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서 종식되고 이러면서 미국의 대외 경제에서 소위 경제 책략이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미국의 대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었잖아요. 미국의 경제 책략 포기 덕분에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숨통을 열어주고 뭐 중국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시아 패권에 정면 도전하는 그 중국의 또 경제 책략이 가능하게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이게 1970년대 이제 처음에 닉슨하고 이제 이렇게 주은리하고 만나기 전에 먼저 이게 탁구를 쳐요. 중국이 탁구를 잘 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못하는 탁구 단위 가서 거기서 탁구 쳐주고 그래서 핑퐁 외교라고 했는데 이런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런 면도 있어요.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얘기해 보면 미국의 경제 책략이 포기된 결과이기도 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 책략의 또 다른 연장이다. 이런 측면도 나는 좀 있다고 보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이 소련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소련이 1960년대 소위 그쵸. 중소 분쟁을 겪거든요. 중소 분쟁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을 시작했어요. 프로레탈리아트 국제주의가 뭐냐 해서 막 싸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국경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요. 중소 분쟁 60년대 굉장히 심각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초강대국 둘의 사이를 더욱 벌려놓고 더 나아가서 중국을 미국에 이렇게 끌어당겨갖고 대소련 봉쇄 전선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소련 관계에서 볼 때는 중국이란 말이 경제 책략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을 끌어당겨서 말하자면 소련에 대한 군사 정치적인 어떤 우위 또는 포위를 완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딱 맞물린 거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권하고도 돈벌이는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사고와 그다음에 당시 소련에 말씀하신 대한 소련에 대해서 이 갈라놓는다. 갈라놓고. 요 갈라치기 하겠다. 요게 맞물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제 문을 활짝 여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소련 봉쇄라는 것은 성공했고 네. 91년에 망가뜨렸으니까 근데 결국 중국을 너무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돌이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의 변화 이후에 고도 성장을 계속해 왔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 다음 가는 지금 경제 대국이죠, 지금. 네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뭐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고 뭐 이쯤 되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쌍둥이 같은? 그렇죠. 경제적 경제적인 쌍둥이죠. 예. 굉장히 쌍둥이입니다. 그래. 예. 근데 경제적으로 또 상호 의존적이라고는 하는데 또 정치 군사적으로 여전히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적대국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 와중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다 뭐 이런 명분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계획이 나왔는데요.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그냥 그걸 덥석 물어버렸죠. 덥석 받았어요. 예. 그냥 덥석 받았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배치 계획이 처음 나올 때 우리나라 여러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을 쫙 갈라져가지고 뭐 완전히 뭐 박터지게 토론하고 막 의견을 보이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금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론은 또 어떤가요? 그 사드 배치가 안보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사이의 뭐 입장이 뭐 쫙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 찬반이 딱 나눠지죠. 네네. 근데 사드 보복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약간 희미해져요. 그래서 제가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들 중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그 중앙일보는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한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맞아요. 친중 이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친중 언론. 그 친중 언론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네.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조선일보는 이념적 보수 우파 신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약간 더 마음이 열려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논조가 다른데 중국은 한 번도 그런 입장을 저기 중앙일보는 그런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요. 실리적 입장이죠. 네. 그래서 친중국 입장에다가 중국 띄우기를 너무나 열심히 해온 신문이에요. 지금까지 중앙일보가. 근데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칼을 뽑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마땅해가지고 그 사드 도입을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중국이 왜 중국이 근데 왜 그보다 약한 한국만 잡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약한 한국이나 기업, 연예인들 그런 약자를 타깃으로 삼아서 분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이 사드 보복이.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로 큰 나라답지 못하다 이런 사설을 딱 대국답지 넣었습니다. 못하다. 그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못마땅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한겨레 신문이 진보 언론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한겨레 신문은 사드 배치의 부작용을 막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사드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이제 이런 사설을 내놨는데 한국이 얻을 게 없다라는 거에 부작용이 크다라는 얘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에요. 그 한겨레 신문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경제 보복을 당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북핵 문제도 해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사드 배치에서.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한겨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한겨레의 경우는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일단 한국 정부의 선택이 가져올 이익하고 불이익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득실을 따져서 봤을 때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중국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고 있고 그에 반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책의 원칙에 관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겨레는 현실주의적인 실익을 따져보자. 이걸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 가깝고 중국의 입장에 가깝고 중앙일보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대외 정책 노선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와 경제는 분리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거는 원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그걸 막 뒤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중국의 행태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참 애초에 이 문제가 거론될 때부터 정부가 좀 교활하게 외교적 처신을 좀 했어야 된다. 황교 이런 걸 교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치하더라도 좀 얻을 거 확실히 얻고 뭔가 또 명분도 살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그냥 뭐 덥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처지에 좀 처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엄청난 패착이죠. 이거.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 한반도의 신냉전의 질서를 확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사실 박근혜 정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미국이 말이죠. 이게 러시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는 건 역사적인 이제 자기의 이제 군사적 목표인데 유럽 지역에도 이제 MD, 이제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죠.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인데 이걸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의 사드 배치상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MD를 처음에 구축을 처음에 시도할 때 미국의 논리가 뭐였냐면 한국의 사드 배치하고 매우 유사했어요. 핵심이 뭔가면 명분이 이란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가 그때 2002년도에 이란을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고 규정하면서 2008년도에 체코의 MD 레이더 기지, 폴란드에는 10기의 요격 미사일 설치 합의했거든요. 당근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을 명분으로 러시아를 포위하는 거죠. 러시아 코앞에. 예. 물론 이제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 재검토 작업 끝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백지화됐는데 지금은 또 어떤 남동부 지방, 유럽 남동부 지방의 새로운 MD방 설치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정리하면 당시에 이제 이란의 핵무기가 대소련 MD 계획의 명분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대중국 MD 계획의 일환인 사드 배치 명분으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체코나 폴란드 같은 처지에 놓여버렸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기의 패같이 사실 이렇게 전락돼 버린 이런 상황이 참 이게 참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되었다.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애초에 정말 누구 별명처럼 이렇게 기름장어처럼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예, 미끈덩미끈덩. 그게 외교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배치는 딱 결정이 됐고 부지까지 확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또 중국은 사드 보복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찬이쌤 말대로 장기 팬데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운신이 자유롭지도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장기가 이렇게 말이 갈면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갈 곳이 맞지 않아요.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뭐 이런 거죠. 기름장어를 풀면 어떡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해법 거의 없다고 보는데 좀 너무 절망적이다. 그 진보 진영에서는 대부분이 다 한겨레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드 배치를 그만 중단하자. 최소한 뭐 다음 정권으로 넘겨보자 일단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 배치 철회를 하면은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논리가 근거가 거의 없지 않나,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전 대표죠. 최근에 중앙일보랑 비슷한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밝힌 건데 중국을 향해서 대국답지 못하다라고 아쉬움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용을 해보면 그대로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 통상 분야에서 보복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한 것이고 양국 한중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경제 청약을 쓰느냐 이 얘기구나. 그렇죠. 경제 분리 대국이면은 경제와 안보 분리해야 되는데 너 왜 그거 못하고 헷갈려서 혼동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느냐. 외교는 정부 간의 문제이고 경제 통상은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는 정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경제 통상은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을 해서 경제 통상 보복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애들이 귀를 이렇게 귀지를 이렇게 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아니 근데 경제 통상이 민간의 문제이니까 정부 협의 FTA 왜 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시각 자체부터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사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 책략이 중국한테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외교 무기예요 지금. 그렇죠. 군사력 못 쓰게 동맹이
있어요? 아니면 군사력을 쓰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유일무이한 중국의 외교 수단이 경제 책략인데 그거를 쓰고 있는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서 사드 보복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죠. 설득력도 없고 번지수 완전 잘못 짚은 그렇죠. 거다. 네.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그 답 네, 해법을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중국이 대국적인 입장에서 사드 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국이면 대인배. 대국답게 대인배답게. 그 다음에 사드와 같은 안보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문화와 경제 등 여타 분야에서 중국과 그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그걸 해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중앙일보 해법이 정말 해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중앙일보 주장대로 한국하고 중국이 더 문화 경제 뭐 그 협력을 더 강화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결국 퍼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네. 한국은 중국의 경제 책략에 더 취약해진다는 소리예요. 중국에 더 올인한다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경제 책략이 더 취약해져서 영향력이 한국이 세지죠.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계속 중국이 원하는 대로 계속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서로가 이렇게 묶이면 묶일수록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한국이 아쉬운 입장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이 만약에 그 경제 보복을 또 무기를 내걸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이 전 딜레마죠. 중국에 대해서. 양대 강대우사에 껴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우리가 약소국인데 약소국 한국에게는 어떤 입장이 유리할까 이제 고민되는데 한겨레 주장대로 당장의 경제적인 실익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중국의 요구를 따르는 게 또 한국에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지? 만약에 아니 근데 사드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사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 막 사드 네. 보복을 너무나 지금 막 뭐 일파만파 막 확산시키고 있으니까 네. 그걸 피하려면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진보 언론이 주장하는 것, 네.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은 목적 달성에 성공했죠. 중국 정부는. 네, 네. 그러면은 경제 책략이 앞으로 더 집요해집니다. 당연하죠. 아 이렇게 해서 내 말 되는구나. 듣는구나. 그러면은 또 다시 또 그 수법을 쓰게 되죠. 음. 이렇게 해서 비슷한 상황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뭐 한국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뭐 이런저런 압박을 해올 테고 군사 안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보복을 할 테고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말을 계속 들어주면은 네. 한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에 끌려다니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사드 배치를 철회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완전히 발목이 잡히는 건데 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도- 제 생각에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안보 군사 아. 보복을 하겠어.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군사 보복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동맹국인데. 일단 안 하죠. 네? 네. 그런데 중국처럼 저는 경제 보복의 칼을 목에 겨눌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안보는 안보고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대외 정책의 원칙을 아직은 지키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철회했다고 해서 미국이 안보 보복할 리도 없고 경제 보복에 막 나서는 거는 미국은 그 점에서는 그 중앙일보가 요구하는 것처럼 대국답게 아마 쿨하게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아시아에선 중국의 경제 책략은 더욱 노골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계속 만약에 그 경제 책략에 닫은 나라들이 다 굴복을 하게 되면 미국이 계속 일방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제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거는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잘못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 가서 들어주고 저기 가서 들어주면은 시어머니가 이제 둘이 생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쩌라고요? 네. 철회하고 싶기도 한데 철회할 수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철회했다가는 네. 진짜 중국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네. 앞으로. 미국의 군사 책략에 중국은 경제 책략에 대응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트럼프가 돼가지고 네, 미국 이익 제일주의 뭐 이런 걸 천명 아메리카 네. 퍼스트 아메리카 이런 거, 퍼스트. 이런 걸 천명하면서 네. 또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할 거고 야 오늘의 제목처럼 한국 경제가 협공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잖아요.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중국한테는 사드와 관련한 경제 책략으로 당하고 네. 미국한테는 사드와 무관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으로 당하는 이런 형국인데요. 좀 그런 일이 네. 벌어질 판이죠. 예. 네.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아직 모습을 다 드러낸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가입을 하려 하는데 지금 미국이 탈퇴하겠다고 하는 게 있죠. 환태평양 경제협정 TPP. 네네. 이거 지금 미국이 탈퇴하면 이건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한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미 FTA도 뭐 폐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미국에 유리하게끔 뭐 재협상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운영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반덤핑 판정을 할 수도 있고 뭐 보복 관세라든가 상계 관세 같은 가능성도 있는데 또는 뭐 중국하고 비슷하게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해서 원화 달성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도 사실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자체가 보복 관세를 받는 것 자체가 한국한테는 악재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의 반제품하고 부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출한 반제품 부품이 중국에서 조립이 돼서 완제품이 돼서 메이드 인 차이나 붙어갖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렇게 계속 왔는데 그렇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받아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되고 그래서 한국한테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방위비 분담 요구도 거세질 거란 말입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막 이렇게 흘리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증가해라. 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사드 배치도 사실 우리가 배치 운영에 들어가는 금액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중국의 경제 청약한테 당하기도 하지만 미국이 경제 공세에 경제 정책적 공세에 매우 거세져서 진짜 협공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저기 안미 경중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미 경중. 안보는 안미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이 G2 뭐 소위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 낀 국가라고 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앞으로 한국에 그 가장 유리한가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연미연중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안미경중이라는 게 있는데 안미경중이 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인데 이게 국내 보수 세력들이 주장해온 오래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안미경중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G2 시대가 열렸다. 중국 경제를 무시하고는 한국 경제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고 거기에서 이 전제 조건 아래서 보수 정치권하고 재계들이 택한 한국의 생존 전략이 바로 안미경중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제 쭉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안미경중이 이번에 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거죠. 안보는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하고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더 잘 지내보겠다 했던 게 이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거고 이번 경험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한국 정부대로 한국 정부가 계산한 대로 희망한 대로 G2가 절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보 세력이 안미 경중을 대체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남북 협력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균형자론, 균형자론 G2. 유명했죠. 그러니까 G2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해서 우리 동아시아 전체 공동체를 만드는 걸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대사를 갖다가 불러들여갖고 아직 내보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다시 그 주한 한국 대사를 또 불러들이겠다고 정말 이러면서 지금 거의 극한 상황까지 가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대결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얘기하면은 좀 안중근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양다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해보겠다고 한 이 모든 전략들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을 이렇게 보면은 냉전 시기는 냉전 시기대로 미국의 경제 책략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큰 이득을 받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안보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는 신자유주의 대외 정책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또 거기에 편승해서 한국은 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어요. 냉전기에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얻었고 신자유주의 외교 시대에는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혜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호시절은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아까 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모든 거 다 부정하고 다 갈아엎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의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미국이 될 거라는 거는 분명한데 트럼프가 내세운 지금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냉전식의 경제 책략도 아니고 신자유주의 대정책 노선 그 어디에도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역사적으로 이 면면이 이어지는 나름대로의 경로 의존성이나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다 깔아뭉개고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득실 계산이 군사 안보를 포함한 모든 대외 정책의 이해관계를 다 압도하는 쪽으로 아메리카 퍼스트가 경제적 이익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논리로만 보면은 1930년대 너 죽고 나 살자. 라는 이기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 이런 정책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데 미국이 이런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국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국한테는 이런저런 면에서 다 큰 악재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G2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도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외교를 잘 못해요. 기름장어가 안 돼요. 한국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가시밭길 같은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어쨌거나 트럼프 시대에는 적응이 안 될 것 같다. 네. 뭐 외교 정책이든 통상 정책이든 안보 정책이든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적응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시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워낙 어려운 문제잖아요. 난제라서 해답을 딱 내리기 어려우긴 할 텐데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뭐 어떻게 방향은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문제가 이제 이 한미 동맹, 네. 또 주한미군,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가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주한미군, 네. 그래도 그냥 북한 때문에 있는 거고, 사드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그것도 북한 때문인 거고, 북한 핵무기 때문인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한미 관계 얘기 나오면 다 이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세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실 이미 한미 동맹이란 건 사실 동북아시아의 나토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이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가 사실 걸림돌이 돼갖고 미국 있잖아요. 한미일 군사 체제가 이게 콱콱하게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어쨌건 이게 사드 배치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이게 한반도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 또 미국의 대중국 대결 구도라는 이 전체적인 군사 판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혼자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 판세를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장기말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정법이라는 거 있죠. 영어의 가정법. 만약 이런 가정법이 되면 돼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야 주한미군은 이제 한반도에 축소하고 그냥 대북 관계로만 남길게. 그리고 중국 니들도 야 사드 이거는 북한 미사일만 요격하는 거고 너희하고 관계 없어. 그리고 레이더망도 더 강화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걸 또 중국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면 무슨 아까 얘기했던 균형자적 외교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가정법이란 게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군사적인 문제 정말 난맥상입니다. 정치 경제 문제에서는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이걸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좀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박정희 정부 이래로 이제 미국의 그런 대외 정책의 어떤 순풍을 다 돋단 듯이 재벌 위주 수출 주도 일반적 경쟁책을 계속 해왔잖아요. 성장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군사 정책 이익을 앞세우던 냉전 시대, 또 신자유주의 기조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80년대 이후에는 이런 미국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이런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로 사실 큰 이익을 본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 체질은 대외적 요인에 극히 취약한 구조가 됐고, 우리 잘 알다시피 국내의 계급 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악화되어 온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속에서는 재벌 중심의 수출 일반화 정책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또 한계가 분명한 그런 시기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의 계급 계층 간 불평등도 지금 너무 심화되고 있으니 이걸 이제 완화하고 좁히고 소득 격차도 해소하고 내수 소비력도 증진시키는 그런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패키지의 대전환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짜니스타님에 동의하는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찾기 어려울 것 같고
약소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막 예를 들어가지고 힘 대결을 우리도 하려면 힘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러면 있죠. 핵무기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저기 한국이 아무리 힘을 기른다고 한들 그럼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국방 뭐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해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국방도 해답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양다리 중에서 이쪽하고도 약간 친하게 지내고 이쪽하고도 이쪽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기름장어처럼 왔다 갔다 이것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고차원적인 국가 간의 협력 관계예요.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한국에 중요하다 하더라도 동맹 관계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 위계적인 무게 중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한 미국하고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 압박 국면들을 개척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쪽 저쪽에 다 붙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얍삽한 기름장어적인 전술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3의 길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자주국방이 이제 헛소리라고 우리가 친다고 하면 그럼 미국하고 동맹하고를 깨트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한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이쪽에다 아부 조금 하고 저쪽 가서 아부 조금 하고 그러니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책은 아마 더 이상 앞으로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희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사드 배치를 하든 안 하든 미국은 경제 보복을 할 거예요.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막 압박을 막 가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은 그럼 사드를 만약에 철회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한국한테 와 들어와서 너희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중국이 갑자기 사드를 철회했다고 해서 그럼 중국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다 퍼줄 것 같아요. 안 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드 배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경제적으로는 이 지금의 시기에는 각자 도생의 시기잖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살 길을 모색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아무리 길을 뚫어도 길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기 나라 안을 돌아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바로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30년대 각자 도생의 시대 때 케인즈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정치적 기획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으로 막 수출하겠다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 국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다를 듣고 나니까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한국에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당해야 들었어요. 돼요. 별로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아니 뭐 맞으면 때리면 맞아야지. 새우도 좋아요. 네. 때리면 맞아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변화무쌍한 이 국제 정세에 민첩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아, 날씨가 매우 추워요. 벌써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2, 3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그래도 또 시간은 간다고 2월 중순이네요, 벌써.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까지 이어진 이 4개월.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유종의미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나 슬슬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또 촛불 집회 계속 더 힘을 내서 이제 뭐 모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45회 이렇다 협공당하는 한국 경제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